요양원 보내자던 딸, 어머니의 빈집 앞에서 무릎 꿇은 사연. 여러분, 혹시 20년 동안 함께 산 가족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좋은 데 많다던데. 저는 74세 김신혜입니다. 며칠 전 딸과 사위가 제 이야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짐이라고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더군요.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보다 더한 서러움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눈을 뜨면 요양원이라는 낯선 단어가 저를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간 사이, 제가 30년간 살았던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과 피땀이 깃든 삶의 증거였고,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저에게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그 집을 팔아버린다는 것은 제 과거와 현재를 모두 털어내는 행위였습니다. 미친 짓이라고요? 아니요. 제 74년 인생에서 가장 정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이미 쓸모없는 존재였고, 처리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가면이었고, 그들의 배려는 가식에 불과했습니다. 차라리 그 가면을 벗기고 가식을 찢어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아, 잠시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74년 만에 처음으로 김신혜라는 이름을 되찾았는지 그 충격적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죠. 마치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 허리야. 침대 옆 탁자에는 진통제가 놓여 있습니다. 허리 수술을 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고통에 관심이 없죠. 그들에게 저는 허리가 아픈 어머니가 아니라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 가정부일 뿐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면 어둠 속에서 도시락 준비가 시작됩니다. 손녀 하은이와 소은이의 김밥 도시락. 참치김밥 2줄,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 매일 같은 메뉴지만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손녀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 때는 더 집중했습니다. 한 겹 한 겹 정성껏 붙이고 돌돌 말아 예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정성들이 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합니다. 온 세상이 잠든 시간 저만 깨어 있습니다. 칼질 소리가 적막한 부엌에 메아리 칩니다. 탁, 탁, 탁. 리드미컬하게 당근을 써는 소리. 지글지글 계란이 익어가는 소리. 이 소리들이 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노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죠. 저는 이 집의 노동력이었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딸 지원이가 일어나자마자 묻는 첫 마디는 제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청소는 다 했어? 아직이야. 도시락 싸고 하려고. 오늘 내 친구들 오는 날이라니까. 정확히 3시까지는 깨끗해야 해요. 정확히요. 지원이는 정확히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합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압박이었죠. 그들에게 저는 인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작동해야 하는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빨래는 따로 해줘. 우리 옷이랑 엄마 옷이랑 섞이면 곤란하니까. 제 마음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빨래를 따로 한다니. 제가 더러운 사람인가요? 전염병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냄새라도 난다는 걸까요?
20년 동안 한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빨래를 따로 하라는 말은 제가 가족이 아니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 씨가 예민해서 이해해줘. 엄마, 이해. 늘 제가 해야 하는 건 이해였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숨기고 그들의 편의를 맞춰야 했습니다. 손녀들이 식탁에 앉습니다. 할머니, 또 김밥이에요? 맨날 똑같아요. 15살 하은이가 투정을 부립니다. 김밥 천국이 더 맛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도시락을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엄마는 바빠요. 할머니가 있는데 뭐하러 사 먹어요? 할머니는 집에서 놀잖아요. 놀고 있다고요? 그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루 16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그게 노는 건가요? 제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은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공간과 끼니였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오전 9시 본격적인 청소가 시작됩니다. 거실부터 시작합니다. 소파 쿠션을 모두 드러내고 구석구석 청소기를 돌립니다. TV 뒤편 소파 아래 구석진 곳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않으려 애씁니다. 제 허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제가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습니다. 걸레질은 제 전문입니다. 30년간 남의 집을 닦아온 솜씨죠. 하지만 이제는 허리가 비명을 지릅니다. 의사는 절대 무릎을 꿇고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집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펴고 일하면 먼지가 눈에 띄게 되고 그러면 또 한 소리를 들을 테니 말입니다. 안방 청소를 할 때가 가장 서럽습니다. 지원이와 민수의 방은 넓고 밝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드레스룸, 전용 화장실까지. 마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은 제일 작고 어두운 방입니다. 창문도 작고 옷장 하나와 싱글 침대가 전부입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제 공간은 이것뿐입니다. 그들의 삶이 확장되는 동안 제 삶은 점점 축소되어 갔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할 때면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변기를 닫고 욕조를 광냅니다. 거울을 닦으며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거친 손. 이게 제 모습입니다. 74년을 살면서 제가 얻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점심시간 잠시 쉬려고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TV라도 보려고 리모컨을 듭니다. 어머니. 사위 민수가 서재에서 나와 소리칩니다. TV 소리 좀 낮춰주세요. 제가 재택근무 중인데 시끄러워서요. 아직 안 켰는데. 켜실 거잖아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볼륨은 10 이하로 해주세요. 볼륨 10. 거의 들리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제 집인데 TV도 마음대로 볼 수 없습니다. 숨소리도 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TV를 끕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서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앉아서 쉴 곳이 없습니다. 거실은 민수 때문에, 방은 너무 어둡고 부엌은 서 있어야 하는 곳. 이 넓은 집에 제가 편히 쉴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숨 쉬는 것조차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작년 겨울 허리 통증이 극심해져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척추관 협착증이 심각합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허리 수술을 해야 한대. 그때 민수가 한 첫마디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수술은 얼마나 걸리는데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대.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제가 수술한다는데 걱정은 집안일이었습니다. 제가 아픈 게 걱정이 아니라 지들 불편한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 고장난 가전제품에 불과했습니다. 지원이도 한숨을 쉬며 거들었습니다. 파출부 부르면 하루에 15만 원이래요. 일주일이면 100만 원이 넘네. 그들에게 제 건강보다 중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중요한 건 집안일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들을 위해 제 몸을 희생했는데 그들에게는 100만 원짜리 파출부가 더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 회사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저도 출장이라. 그들은 각자의 이유를 대며 저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존재일 뿐, 가족이라는 유대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보호자분은요? 간호사가 묻습니다. 조금 있다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저는 그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그들의 무관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혼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제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으면 슬퍼하는 척이라도 할까요? 아니, 그들은 오히려 이제 집안일은 누가 하지? 라는 걱정부터 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깨셨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간호사만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어요. 보호자분은 안 왔죠? 간호사가 딱한 듯 저를 바라봅니다. 그 연민 어린 시선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온 가족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드실래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부러웠습니다. 저도 저런 가족이 있었으면. 아니,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밤중에 통증이 심해 신음을 냈습니다. 간호사를 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혼자 견디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저는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외로움은 제 뼈를 깎는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날. 할머니, 퇴원 수속하셨어요? 네. 모시러 오실 분은? 택시 불렀어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최소 한 달은 안정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쉴 수 없다는 걸. 그들은 제가 퇴원하는 순간부터 다시 일을 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겨우 걸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지원이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일어섰습니다. 수술 잘 되셨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말.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시죠? 빨래가 산더미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노예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새벽. 저는 걷는 연습을 하기 위해 거실을 서성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진짜 답답해 죽겠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어머니 때문에. 집에 사람 부르고 싶어도 눈치 보이고 우리끼리 뭘 하려고 해도 계속 간섭하시잖아. 간섭? 제가 언제 간섭했나요? 손녀들 숙제 봐주고 아플 때 죽 끓여주고 생일날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인가요?
그들은 제가 숨 쉬는 것조차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가? 지원이의 목소리는 애매했습니다. 그 애매함이 저를 더 서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돌봐드려야 해? 그러게. 요양원 알아볼까?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단어였습니다. 요양원? 응. 요즘 좋은 데 많다던데. 전문적인 케어도 받고. 하지만 비용이. 어머니 집 팔면 되지. 집을? 어차피 어머니 명의잖아. 팔아서 좋은 요양원 보내드리고 남은 돈으로 우리는 좋은 데로 이사 가자. 제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제가 짐이었구나. 처리해야 할 문제였구나. 없애야 할 존재였구나. 그들의 계획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저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동의할까? 지원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득하면 되지. 건강도 안 좋은데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요양원이 나을 수도 있다고. 그것도 그렇네. 아니면 치매 진단이라도. 야, 그건 너무하잖아. 농담이야. 하지만 진짜 어떻게든 해야 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잖아. 우리 인생. 그래요. 저는 그들의 인생의 방해물이었던 거죠. 그들은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삶에 얽매인 짐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솔직히 어머니 20년이나 모셨잖아. 그러게. 이제 우리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20년. 그 20년 동안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명절에는 며느리 대신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밤을 새워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신 거였나요? 저는 이 집의 주인인데 제가 모심을 받은 사람이었나요? 그들의 말은 저의 20년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들이 듣지 못하도록. 74년 인생에서 이렇게 서러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운명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배신이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딸의 배신. 내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노동의 하루가.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날 이후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고 도시락을 싸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친구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는 50년 지기입니다. 남편이 죽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준 사람이었습니다. 경희야,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 왜 그래? 울진의 집 좀 알아봐줘. 갑자기 왜? 여기서 나갈 거야. 경희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심각한 일임을 알았죠.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경희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들은 대화, 요양원, 집을 팔려는 계획까지. 경희는 듣는 내내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 나쁜 것들. 어떻게 그럴 수가. 그래서 내가 먼저 치고 나가려고. 잘 생각했어. 내가 도와줄게. 이참에 내 인생 살아. 울진에 내 친구가 부동산 하는데 내가 바로 연락해 볼게. 다음 날 지원이와 민수가 모두 나간 후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급매로 내놓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예정 지역이에요. 아, 거기요? 요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급매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좋아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날 오후 부동산 직원이 왔습니다. 그는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셨네요. 30년 된 아파트가 이렇게 관리가 잘 되다니 믿기지 않네요. 30년 살았어요. 제 손으로 다 관리했으니까요. 이 정도 상태면 프리미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빨리 파는 게 중요해요.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좋으니 빨리 팔아주세요. 직원은 제 단호한 태도에 의아해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고 몇 가지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3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해요. 집 상태도 좋고 할머니가 잘 관리해 주신 것 같다고 아주 좋아해요.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신혼부부가 빨리 이사하고 싶어 해서요. 좋아요. 내일 오라고 하세요. 다음 날 젊은 부부가 왔습니다. 여자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구석구석 둘러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집이 정말 좋아요. 저희 아기 낳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 집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살게요. 그들을 보니 지원이의 신혼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낮에 조금씩 제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제 옷은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이것뿐이라니. 남편의 유품도 딸아이의 흔적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위해 제 자신을 지워왔던 것입니다. 앨범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지원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가 한복을 입고 지원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지원이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했었죠. 그 순수한 눈망울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민수를 만나고부터? 아니면 제가 늙어서부터? 사진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추억도 함께 묻어두면서 저는 이제 과거의 제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 거예요. 지원이와 민수가 함께 들어와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 같이? 네. 아, 엄마는 집 지키고 계세요. 강아지도 있고. 또 소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들의 부재는 제 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그래, 잘 다녀와. 강아지는 걱정 말고. 금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에 올 거예요. 월요일 아침 비행기라 일찍 갈 거예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금요일 아침 그들이 떠났습니다. 엄마 잘 있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에 와주세요. 짐은 별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스를 꺼내 짐을 쌌습니다. 제 것만 싸니 박스 5개면 충분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박스 5개라니 서글픈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짐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토요일 혼자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보던 공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여기서 TV를 보며 가족이 웃었던 시절이 있었죠. 부엌, 매일 아침 이곳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원이 방, 어릴 때는 제가 매일 밤 이불을 덮어주러 들어왔었죠. 이제 이 모든 게 끝입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마지막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짭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수고했어, 김신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74년 동안 정말 수고했어.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 일요일 밤 10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손녀들이 신나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제주도 진짜 좋았어요. 할머니도 같이 갈 걸 그랬어요. 그래, 재미있었구나. 다음에 할머니 혼자 가봐야겠다. 그때 지원이가 거실을 둘러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 박스들 뭐예요? 짐이야. 짐이요? 응. 이사 가려고 쌌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아침에 울진으로 이사가. 울진이요? 갑자기 왜?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마주봤습니다. 이 집 팔았어.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원이가 소리쳤습니다. 집을 팔았다고.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도 내게 상의했니? 순간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 들었어. 요양원 얘기. 집 팔아서 내 보내려던 계획도. 지원이가 당황해서 민수를 봤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뭐? 농담. 20년 동안 나를 부려먹고 이제 쓸모없으니 버리려 했던 게 농담이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산 집이야. 30년 동안 남의 집 화장실 닦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엄마, 내 아빠가 일찍 죽고 너 하나 키우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손이 터지도록 일했다고. 눈물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 집 하나 샀지. 그런데 너희는 내가 낳고 키운 딸이잖아. 그런데 너희는 그 집을 팔아서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요양원이 뭔데?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려 한 게 버리는 게 아니면 뭐야? 20년이야, 20년.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온 지 20년. 그동안 나는 뭐였니? 가족? 아니지. 나는 무료 가정부였어. 어머니, 그런 말씀은.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 도시락 싸고 아침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도 쉬지 못했어. 손녀들이 무서워하며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뭘 해줬니? 생활비 한 푼 안 냈지.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다 내가 냈지. 어머니가 안 받으신다고. 내가 언제? 너희가 주기 싫어서 안 준 거잖아.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될까봐 한마디도 못했어. 혹시라도 쫓겨날까봐 그게 무서워서. 지원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늦었어. 집은 이미 팔았고 내일 새 주인이 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갈 곳이 없잖아요. 왜 없어? 민수 씨 부모님 댁도 있고 돈 모은 것도 있을 테고. 돈이 어디 있어요? 결혼할 때도 어머니가 해준 돈으로 했는데. 20년 동안 공짜로 살면서 못 모았어?
그럼 그동안 번 돈은 다 어디 썼는데? 할 말이 없어진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이사 와. 그 전에 짐 다 빼. 내일이요? 그렇게 빨리?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아, 그리고 빨래는 각자 알아서 해. 더 이상 섞이지 않아도 되니까 다행이네. 새벽 5시 30분.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도시락을 쌀 필요도, 청소를 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7시 정각 이사 트럭이 왔습니다. 할머니, 짐이 별로 없으시네요? 네, 원래 제 것이 별로 없어서요. 짐을 나르는 동안 지원이가 부은 눈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응.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글쎄. 필요하면 연락하겠지. 손녀들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처음으로 저를 필요로 한다는 말을 했지만 늦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제가 할머니가 아니라 그들의 가정부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도 이제 컸잖아. 엄마 아빠 도와주면서 살아.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차 안에서 경희와 통화했습니다. 순이야,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지금 출발했지? 응, 경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뭘, 이 미련한 친구야.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야. 나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오면 울진 바닷가에서 같이 회 한 접시 하자. 그래, 꼭 그러자.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새로웠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신선했습니다. 저는 마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처럼 세상이 궁금해졌습니다. 3시간 후 울진에 도착했습니다. 경희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와, 순이야. 여기가 내 집이야.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마당에는 텃밭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처음으로 내 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이 집은 그들의 것이 아닌 오롯이 저의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경희가 기본 살림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밥솥, 전기포트, 간단한 양념들까지. 당분간은 이걸로 버텨.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같이 사러 가자. 정말 고마워. 50년 친구가 이럴 때 쓰는 거지. 울진에서의 첫 아침. 7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떴습니다. 5시 30분이 아닌 시간에 일어난 게 얼마만인지. 저는 창문을 열고 바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신선하고 자유로운 냄새였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TV를 켰습니다. 볼륨을 마음껏 높였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네요? 이웃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네, 어제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좋아요. 요즘 혼자 사는 사람 많아요. 다들 편하다고 해요. 편하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 번도 편하다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샀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혼자 드시기 좋아요. 네, 혼자 먹을 거예요. 혼자 사는 맛도 있어요. 눈치 안 보고 좋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지원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저희 지금 민수 부모님 댁에 있어요. 그래?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뭐라 하시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 심정을 아는구나. 그래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나빴어요. 이제 알았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걸 당해보니까. 뭐라 하시는데? 청소도 제대로 못한다고, 요리도 못한다고, 애들 교육도 못 시킨다고. 매일 새벽 5시에 깨워서 청소하라고 하세요. 너희는 내가 모셨으니까 이제 너희가 우리를 모실 차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들었던 말들이네. 지원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다시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안 돼. 엄마. 지원아, 넌 이제 45이야. 독립해야 할 나이야. 나는 내가 스스로 서는 걸 원해. 더 이상 나에게 의존하지 말고 내 스스로의 삶을 살아. 한 달 후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민수를 보니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님, 왜 왔어? 사과드리려고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못된 사위였는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 부모님 댁에서 한 달 살아보니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사위였는지.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께는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 당연한 일은 없어.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지원이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용서는 했어. 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어. 왜요? 신뢰가 깨졌으니까.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믿을 수 없어. 민수는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2달 후 손녀들의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엄마는 도시락도 못 사주고 아빠는 화만 내요. 할머니가 매일 싸주던 김밥이 그리워요. 정말 맛있었는데. 할머니, 저희가 나빴죠?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돌아와 주세요. 할머니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할머니를 찾아갈게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하은, 소은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제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하은, 소은에게. 할머니도 너희가 보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너희도 이제 컸으니까 엄마 아빠 도와주면서 살아. 할머니는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사랑한다. 그리고 할머니의 주소는 묻지 말아주렴. 할머니가 너희를 찾아갈 때까지 기다려줘.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해. 할머니가. 울진 생활 3개월째. 순희 씨, 우리 모임 나오세요. 옆집 정숙 씨가 초대했습니다. 무슨 모임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들 모임이에요.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어서요. 호기심에 나갔더니 1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60-7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혼자 내려왔어요. 아들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하다가 망했거든요. 저는 부산에서요. 며느리랑 싸우는 게 싫어서 나왔어요.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독립을 선택한 사람들. 후회 없으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이렇게 자유로운 줄 알았으면 진작 나왔을 텐데.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아픔과 함께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에 눈치 보며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죠. 우리는 매주 모여 수다 떨고 같이 여행도 갔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낯익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순이 언니. 어머 혜정이. 30년 전 같이 가사도우미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언니도 여기 사세요? 응, 얼마 전에 이사 왔어. 저도 5년 전에 왔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자식들이랑 살다가 못 견디고 나왔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서로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언니도? 응. 자식들은 내가 짐이라고 생각하더라고. 제 이야기를 들은 혜정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집까지 팔고 나오다니 대단해요. 언니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미친 짓 아닐까? 아니에요. 제일 정상적인 선택이에요. 언니도 이제 언니의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혜정이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원이가 아파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뭐? 유방암이래요. 초기이긴 하지만 수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딸은 딸이니까. 수술은 다음 주에요. 병원에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어머님, 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원이가 엄마를 찾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다시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저는 엄마였습니다. 서운해도 딸은 딸이니까. 알았어. 내가 갈게. 서울로 올라가 병원에 갔습니다. 지원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했어? 걱정하실까봐. 바보야. 지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저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괜찮을 거야.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쁜 딸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 그만해. 병 낫는 것만 생각해. 그리고 너도 이제 독립해야 해. 몸도 마음도.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일주일간 병원에 있으며 간호했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하게 해주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원이는 제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엄마, 더 있다 가세요. 제가 회복될 때까지. 아니야. 이제 너도 혼자 할 수 있어. 민수도 있잖아. 엄마, 가끔 만나자.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지원이가 회복된 후 우리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살지 않았지만 한 달에 한 번 지원이가 울진으로 왔습니다. 엄마, 바다 정말 좋네요.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산책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요리할게요. 할 줄 알아? 요리 학원 다녔다며. 네. 엄마가 해준 밥이 너무 그리워서요. 지원이가 만든 음식은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응. 노력한 게 보여. 이제 혼자서도 잘 살겠네. 처음으로 우리는 엄마와 딸이 아닌 두 여자로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도 변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못됐었어요. 이제야 후회합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진짜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님을 모실게요. 아니야.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 네. 너무 가까우면 또 상처 주고받아.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게 좋아. 나는 내 삶을 살고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 그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민수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가정부로 보지 않았고 어머니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울진에 온 지 2년. 76세가 된 저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젊어 보이세요. 정기검진 때 의사가 놀랐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든요. 맞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손녀들도 가끔 찾아옵니다. 할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축하해. 우리 하은이 기특하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독립하는 모습 보고 저도 열심히 했어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고 싶어서요. 기특하네. 잘했어. 이제 손녀들은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노인정에서 만난 김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순희 씨, 저랑 같이 사시는 거 어때요? 네. 75세 김 할아버지. 3년 전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와 커피를 마셨고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 남은 인생 같이 보내는 거 어때요? 고민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 시작이라니. 하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경희와 상담했습니다. 좋은데? 왜 고민해?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나이가 뭐. 행복하면 되지.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결국 김할아버지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각자 방 쓰고 생활비는 반반. 좋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순희 씨, 오늘 낚시 가실래요? 좋아요.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지원이에게 말했더니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왜? 나이 들면 사랑도 못해?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아빠는 20년 전에 갔어. 언제까지 혼자 살라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해시태그 5년 후 마이너스 진정한 자유. 울진에 온 지 5년. 79세가 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손녀 하은이가 결혼식 때 말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할머니는 이제야 내 삶을 찾았어.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넌 할 수 있어. 할머니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우리 가족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명절 때 만나고 가끔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삶을 존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지원이 가끔 전화해 말합니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각자의 삶을 살자. 네, 엄마. 제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74세에 집을 팔고 독립한 것. 그것은 미친 짓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제정신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지 마세요.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마세요. 저는 이제 김신혜입니다. 누구의 엄마도 할머니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김신혜. 그리고 그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세요.